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소속 대표 300여 명과 만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통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에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받는 P2P 대출을 통해 사업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상반기 중국 시장 판매량이 반토막 나자 태스크포스팀을 마련해 대처에 나섰습니다. 은행들이 개인퇴직연금 IRP에 수백만 원 이상의 자금을 넣는 실가입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깡통 계좌를 속출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2달 됐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놓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로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이에 정부가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에 적극 나섰습니다. 그 첫 행보로 오늘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제계 인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강연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의 제도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한상의 소속업계 대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급 핵심 인사와 경제계 간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선 기업과의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돈 쏟아부어서 만드는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해줘야 되고 이 부위원장은 높은 청년 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매치 등 일자리 부족 문제는 상당 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일자리 해법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에 나선다는 보관입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인력 탈취, 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경우엔 고유 영역을 확보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문어발식 확장 규제 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당 경감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4대 그룹 전문 경영인을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7일 대한상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19일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에 대해 개막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달 말 문 대통령도 주요 그룹 총수들과 첫 만남을 가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온라인에서 개인들이 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주고 이자 수익을 얻는 P2P 대출 상품, 이제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엔 중소기업들도 P2P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로템 등 대기업에 제철기계 설비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모던텍. 지난달 P2P 금융기업 8%를 통해 218명의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1억 원의 자금을 공급받았습니다. 공장 신축에 들어가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투자 상품은 만기 6개월, 수익률 10.07%의 조건으로 인기를 끌며 하루 만에 마감됐습니다.
소형 가전 제조업체 에어세이브와 전자부품 제조업체 DH테크도 P2P 대출을 통해 각각 782명, 211명으로부터 1억 원을 공급받았습니다. 주물제품 제조업체 중미공업도 1억 원의 자금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P2P 대출이 최근 중소기업들의 자금 공급을 돕는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연 5에서 10%대 중금리에 간편한 신청 절차로 대출받을 수 있어 심사가 까다로운 시중은행과 고금리를 제공하는 이금융권의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P2P 금융이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리, 간편한 신청 절차,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이 중소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8%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양호한 수익과 동시에 우량한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영업 최대 거점 중 하나인 중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에 상반기 중국 시장 실적이 반토막 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중국 토종 자동차 업체들이 품질 경쟁력을 높이면서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법 찾기 고심에 빠진 현대기아차가 대규모 중국 TF팀을 구성해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중국 시장 경쟁력 강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현대차에서 100여 명, 기아차에서 50여 명이 차출됐습니다. 기존에도 이슈에 따라 다양한 TF가 조직된 경우가 있지만 15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TF팀 구성은 이례적입니다. 중국 시장 부진의 위기를 느낀 현대기아차가 이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현대기아차는 중국 시장에서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 상반기 현대기아차의 중국 판매량은 43만여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7%나 급감하며 반토막이 났습니다. 중국 판매 급락의 주된 원인은 사드 보복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올 1월만 해도 11만 대를 팔았던 현대기아차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된 3월부터 판매량이 줄더니 4월에는 5만 대에 그쳤습니다. 이런 추세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중국 시장 판매 목표 195만 대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러나 단순히 사드로 인한 정치적 보복뿐 아니라 중국 토종업체들이 기술 경쟁력을 키워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공세를 펼치고 있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느낀 현대기아차는 TF팀 구성과 함께 하반기 신차 출시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보관입니다. 현대기아차는 하반기 코나 K2 크로스 등 현재 전략형 차종을 새로 투입시켜 반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드 여파와 중국 토종업체들의 시장 잠식 속 TF팀 구성과 신차 출시라는 카드를 꺼내든 현대기아차가 부진을 타개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가입 대상 확대로 730만 명이 새로 유입되는 개인 퇴직연금 IRP 시장은 하반기 은행권의 최대 영업 격전지로 꼽힙니다. 은행에 따라 사전 예약과 영업 실적 할당 등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고객 확보를 위해 애쓰는 모습은 작년 ISA 때와 비슷하긴 한데 깡통 계좌가 큰 문제가 됐던 터라 실가입자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오는 26일 IRP 가입 대상 확대로 730만 명에 달하는 예비 고객을 얻게 된 은행권이 사전 예약과 영업 실적 할당 등 고객 유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ISA 출시 때 자동차와 골드바 등 고가 경품 경쟁과 지나친 직원 할당 등으로 홍역을 치른 터라 전반적으로 지나친 영업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은행 창구 직원들 사이에서는 IRP가 ISA보다 더 두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할당 기준이 계좌 수에서 금액으로 바뀐 탓입니다. 지난해 3월 ISA 출시 때는 은행에 따라 직원당 100좌 이상의 할당이 떨어졌지만 올해 IRP는 수백만 원의 신규 금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건수로는 ISA 때보다 10분의 1을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 적극적인 가입 의사를 가진 고객을 찾아야 해 직원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좌수만 채우려 지인들에게 부탁해 만원 안팎의 깡통 계좌만 늘렸던 ISA 때를 반면 교사한 셈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ISA 때는 시장 선점 차원에서 좌수를 중요시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IRP는 지난번처럼 강한 영업 압박보다는 실제 필요한 고객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재산 불리기 프로젝트로 시작한 ISA의 경우 깡통 계좌의 후유증으로 재테크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남은 계좌의 절반 이상이 10,000원 이하의 깡통 계좌들이고 10만 원 이하가 73%에 달합니다. 한편 금액 기준 영업 할당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자칫 분위기가 과열돼 압박이 심해질 경우 직원들이 개인 돈으로 할당을 메우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기조가 확산되면서 착한 투자로 불리는 사회책임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야 할 사회책임 투자 펀드가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일반 펀드와 다를 것 없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으로 채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현재 1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책임 투자 펀드, 이른바 SRI 펀드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50% 이상인 포트폴리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RI, 사회책임 투자는 지난 2006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발표된 원칙을 근거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측면에서 기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좋은 기업에만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성, 성장성 등 재무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일반 투자와는 달리 사회 환원, 배당 정책 등이 바람직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이 SRI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SRI 전문가들은 수익률보다 공익을 해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우선시돼야 하는 펀드가 SRI 펀드라며 수익률을 최우선으로 두는 국내 투자 풍토상 펀드 매니저가 사회책임 투자 펀드 관점에서 장기, 가치 투자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SRI 벤치마크 인덱스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국내 SRI가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벤치마크 인덱스란 코스피처럼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할 때 쓰이는 지수를 말하는데 사회책임 투자 펀드와 일반 펀드의 성격이 달라 같은 기준을 놓고 비교하거나 투자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SRI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선례를 개발하고 5년에서 10년까지의 폐쇄형 구조로 SRI 펀드를 설정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근 아마존의 국내 진출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면서 아마존이 국내 진출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통 최강자인 아마존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면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는 꽤 클 것으로 예상돼 관련 업계는 폭풍 전야의 분위기입니다.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이 소문이 무성한 아마존의 국내 진출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으로 국내 진출 계획을 밝힌 바가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서 한국 진출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이 국내 금융회사와 함께 PG 합작사 설립을 추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알려졌습니다. 또 아마존이 국내에서 마케팅 분야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가 국내에 진출해 있고 또 역직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아마존의 채용은 자주 이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케팅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따라서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해외 언론사에서는 아마존의 한국 론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테크 전문지인 더스텍과 이커머스 정보지 테이베이는 아마존의 한국 진출 전망을 보도했습니다. 네, 아마존의 한국 진출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존이 정말로 국내 진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성공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규제라던가 현지화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를 뛰어넘을 만큼 아마존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은 없는 게 없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다양한 상품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최저 가격, 최단 1시간 내 배달이 가능한 편리성 등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또 여기에 제품 정리부터 배송까지 로봇과 드론 등으로만 해내는 시스템을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일본 사례를 보면요. 1998년 설립된 일본 법인 아마존 재팬의 연 매출은 작년 10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본 유통업이 전체적으로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 재팬의 매출은 작년 17% 늘었고요. 2015년에도 19%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1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가면은 이 일본의 최대 백화점 기업인 미쓰코시 이세탄을 제칠 정도입니다. 네. 아마존의 국내 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유통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엄청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진출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진출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관련 업계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 이베이 코리아가 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나머지 소셜 커머스 업체들은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들도 전자상거래에 뛰어들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업체들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존이 들어온다면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아마존은 오프라인 식품업체인 홀푸드마켓을 인수를 했는데요. 오프라인 확장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오프라인 유통업체들도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 최근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한 것 외에도 반대로 오프라인 업체인 월마트가 온라인 업체인 제트닷컴을 인수하는 등 온오프라인 간의 합종 연행이 활발한데요. 아마존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 업계에서도 온오프라인 간의 결합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글로벌 유통기업 아마존의 국내 진출에 대해 이보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이후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19일께 대국민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서울통일동 국정기획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 80여 차례 정부 업무 보고와 200여 차례 간담회를 거치며 497개 실천 과제를 점검했고 이를 바탕으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일자리와 4차 혁명, 저출산 극복, 균형 발전 등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4대 복합 혁신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위 가맹본부의 갑질을 조사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1,415건을 처리했지만 그중 고발 처분은 2012년, 2013년에 각각 한 건씩 총 2건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기간 과징금 처분도 2013년에 1건, 2014년 2건, 2015년 3건, 2016년 1건 등 총 7건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대다수가 정보 공개서 미제공 등 상대적으로 경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상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대상이 공정거래법에 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가맹사업법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 4개 유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은 무려 4개 조항에 걸쳐 약 20개 유형의 불법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신용대출을 취급하던 대부업체 가운데 38%가 폐업하거나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2월까지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체는 79곳으로 이 가운데 17곳이 폐업하고 13곳이 신용대출을 중단해 현재 49곳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멈춘 30곳의 총 대출 자산은 작년 기준 3,424억 원이며 대부분 자산 200억 원 이하의 중소형 업체입니다. 대부금융협회 측은 그나마 신용대출을 지속하는 업체들도 대부분 신규 대출은 중단하고 기존 고객에 대한 추가 대출과 재대출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펀드 시장으로 19조 8천억 원의 자금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주식형 펀드와 채권 혼합형 펀드에서 각각 5조 1천억 원, 4조 4,840억 원이 순유출했으나 부동산 펀드와 특별 자산 펀드로 각각 6조 7,490억 원, 5조 9,86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시 입출금 상품인 머니마켓 펀드에도 5조 1,170억 원이 순유입됐습니다.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감소한 것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고점으로 인식하고 환매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체 펀드 설정액은 6월 말 기준 493조 7천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24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 3분기 출시 예정인 AI 스피커 카카오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카카오 미니에는 카카오가 개발한 AI 음성 인터페이스가 탑재돼 카카오톡과 멜론, 다음 등 서비스를 목소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낸 삼성전자가 3분기는 물론 내년까지 실적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42만 5천 원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으로 장을 시작해 장중한 때 244만 5천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외식업 종사자 13%가 실직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2020년 인건비는 올해에 비해 7조 1천억 원가량 증가한 약 2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후에는 장마전선이 차츰 남하하면서 전북과 경북에도 많은 비를 뿌리겠고요. 내일도 전국에서 장맛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비가 이어지겠고요. 중부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양은 중부와 전북, 경북에 30에서 6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20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장마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무더운 가운데 소나기가 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쯤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낮 기온 서울 32도, 춘천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까지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강원 영동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광주 32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 안개가 짙은 가운데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